아까의 말에 쓴 게 거의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 65세 한국의 그 노령 인구가 한 950만 정도 돼요. 근데 75세로 넘어가면은 4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 사이 20년 사이에 한 5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급격히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거기다 이제 80세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요양병원 문제가 생겨요. 요양시설들. 근데 이게 한국에 다 합쳐봤자 4,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거의 한 350만 명을 돌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좀 돌보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냥 방치되는 거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년 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 전신마비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면은, 이로 이제 한 75세, 80세 이상의 고령층도 좀 돌볼 수 있는 돌봄 로봇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30년 정도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일반적인 형태는 AI 로봇처럼 만들어서 사람처럼 대상화된 사람을 가지고 객체적으로 치료하듯이, 치료사가 모신 사람을 마치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대상화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거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상을 했는데 그런 로봇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말을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말이 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몸피라는 말을 이제 잉글리시로 썼는데, 이 몸피라는 말은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잉글리시 번역이 안 돼요. 바디슛, 엑소슛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몸피라는 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이건 번역이 불가능하니까 영문 제목을 달아주자. 그래서 앞으로 혹시 번역을 하신다면은 몸피는 그냥 몸피라고 써주세요라고 제가 일종의 암시를 준 거죠, 번역자에게. 몸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해요. 부풀어 오르는 게 이제 피인데, 만두에 피가 있어요. 껍질이지만은 우리말로는 부풀어 오르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어야 되고 뭔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껍데기보다는 이 속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몸피 할 때는 몸에 그 피 속에 들어가는 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말로는 그걸 몸소라고 해요. 속이란 말 대신에 이제 몸소라고 하는데, 소를 박아라 할 때 이제 재료에 그 내용이 되는 거, 이걸 소라고 하고, 근데 이거 한자로 바소자를 쓸 때는 장소란 뜻이 되는데요. 은이 나는 곳은 은소, 금이 나는 곳은 금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 소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장소의 의미도 있고 재료의 의미도 있고. 그럼 몸피, 몸소, 물놀이가 잘 되고, 그래서 몸피와 몸소를 짝으로 해가지고 둘 한 몸, 이 둘이 로봇하고 사람이 한 몸이 돼가지고 생활을 같이 한다면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냐. SF 소설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복잡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은 복잡하고 태풍도 복잡하고 구름도 복잡하고 모든 게 복잡하죠. 이 복잡하다는 것의 특징은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대충 예견할 수 있는데 정확히 예측하려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컴퓨터는 없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불가능하고, 복잡계가 이걸 다루긴 하는데 기본적인 그 방법론은
초기 조건을 정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초기 조건을 정확히 설정한 뒤에 이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백만 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양자 컴퓨터로 한다면은 1초에 한 120조 번 정도를 돌려가지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게 딱 나오면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연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실현되지는 않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한 몇 가지를 구상한 뒤에 그 중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그걸 이제 물고 늘어져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다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사이파이라는 이 SF라는 이 소설은 복잡계의 초기값을 정할 때 과학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코절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인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몸피 로봇 로댕이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봄 로봇이니까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되니까 AI가 그 안에 심겨져야 돼요. 임베디드라는 건데 AI가 로봇과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심겨져 있어야 되지 어디 제3의 공간에 AI가 따로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하듯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I라는 것이 로댕에게 심겨져야 되는구나. 근데 이 심겨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뇌를 스캐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는 아무리 적어도 우리 데스크탑 이상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큰 거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혹시 이 신경망을 이렇게 커넥팅 연결해 준다고 한다면은 신경을 연결해 주는 이 슈퍼컴퓨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한 적어도 50대 정도를 쌓아놓고 가야 되니까 크기도 문제지만 배터리도 문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몸피 로봇은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그런 전제를 초기값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이 일렉트로닉 컴퓨터, 전자 컴퓨터로는 몸피 로봇은 만들 수 없구나. 그럼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SF의 이제 진면목이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지만은 혹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이 가능한 원리가 있을까? 이걸 열심히 찾는 거죠. 그럼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 솔리토닉스라는 새로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컴퓨팅 기법을 찾아요. 근데 저도 이해가 어렵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솔리톤 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솔리톤 입자는 어떻게 구동되느냐 이것까지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솔리토닉 컴퓨팅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한 번 입력하면 충전하면 영원히 재충전이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컴퓨팅이 가능할까? 네,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초기값 이렇게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뇌파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그거죠, 그죠? 뉴럴링크를 우리 이제 그 머리뼈라는 것 때문에 뇌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뇌파를 이제 감지하려면은 머리뼈를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야 돼요. 뚫은 다음에 이제 감지기를 넣어가지고 무선으로 또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뇌 안에서. 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부분만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하나는 머리뼈를 어쨌든 절개한다는 건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런 방식으로는 정확도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제 머리 전체에서 그 뇌파를 감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를 절개하지 않고 머리 전체에서 뇌파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필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기 이제 문어의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또 가능한 면이 있고요. 여기 하나하나 이제 몸피 로봇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지만은 과학적인 원리로는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20년, 30년 지난 뒤에는 충분히 구현될 수도 있는, 해저 이말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또 이제 그 스노 크래시라는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을 읽어보면 알죠. 93년에 쓰인 책인데 거기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2020년 들어와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한 이 SF 작가가 구상했던 내용이 현실 속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작품을 읽어보면 마치 이 사람은 메타버스 안에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야만 엔지니어들이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런 세계를 구상해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를 목표로 이제 했어요. 몸피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과학적 원리들을 총 집결시켜가지고 엔지니어가 실제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충동을 느껴야 되고, 이거 원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느끼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20년, 30년 뒤니까 현재 고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아마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신체 구조와 그 작동 원리뿐만 아니고 이런 로보틱스, 로봇이 만들어지는 공학적 설계 원리와 뭐 전자 분야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아마 한국의 이제 이 SF 작가들은 그분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했다 치고 이런 게 있다 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F의 어떤 진면목이 제대로 못 갖춰진 거죠. 이걸 쳤다, 이걸 했다 치고 있다 치고 이렇게 있다 치고 하면은 SF는 그런 상상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을 소모하는 거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휴머니즘이 되지 SF 소설이 되진 않아요. 그 왜 그렇게 되냐면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SF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태권브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 시주에 가까운 이제 건데 일본 거를 좀 뺏기긴 했지만은 태권브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원리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 기능이나 동작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전개해 나가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는 SF 작가는 최고의 과학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 세계를 펼쳐내고 조금 더 나가면 거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고 질문을 던지죠. 이게 SF의 아주 핵심이에요. 판타지와 SF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테드 창이 제시한 것은 판타지는 개인적이다. 개인의 욕망의 분출구이다. 근데 SF는 우주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주적이다라는 말은 이 원리가 통하면 모두에게 통하고 모든 시대에 통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몸피 로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세히 구축이 됐을 때 이런 로봇이 걸어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요거죠. 우리는 과연 이런 몸피 로봇을 환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계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 몫은 아니어서 저는 일단 이 AI 몸피 로봇 로댕이 실제로 걸어 나왔을 때 전 환대하고 싶었어요. 그 환대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로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AI 로봇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는 그 로댕을 환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만약 거꾸로
이렇게 로댕이 어느 순간 환대를 받을 짓이 아니고 우리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방식으로 갑자기 턴오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사실 늦어버린 건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댕과 친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로댕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이냐. 이럴 경우 저는 친구가 되는 길을 먼저 고려해보자. 결국 로댕이 인간의 적이 된다면 그 원인은 이유는 로댕 자체에 있기보다는 로댕의 사용자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 사람다움을 되찾는 것, 이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지 로댕에게 어떤 재앙의 씨앗이 될 것들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람 스스로가 보다 윤리적이고, 윤리와 도덕을 구분을 하는데, 엄격히 구분하는데 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로댕도 아마 도덕적인 로봇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디스토피아도 있는데 저는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토피아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제까지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온 주 문명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환상과 꿈, 또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한 것이지, 절망에 대해서 또는 재앙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류는 아마 오히려 그것이 더 멸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화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전장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어디까지 이제 부족한 단편이라. 근데 그게 정말 만약에 그 두 번째 장에서 나왔었던 그 평론가가 정말 자신의 그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AI를 활용한 어떤 행위를 시작을 한다면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혁명의 도구로 이런 슈퍼 인텔리전스와 같은 AI를 활용할 경우 막을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혁명가의 손에 쥐어진 이 AI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가 혁명의 어떤 실질적인 도구가 됐을 때, 해킹을 한다든지 정복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을 수가 있어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보안 문제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제 소설에서도 비트코인 해킹 문제를 좀 잠깐 다뤘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정말 해킹이 될 수 있을까요? 해킹 불가능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불가능한데 그 전제를 하나 깔았던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그 처음 값의 문제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양자 컴퓨터도 이제 수준이 있어서 10,000큐빅 이상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도 해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로 보면은 10년 이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했을 경우 중국이 만일 먼저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10,000큐빅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보안도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 핵무기가 해체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인류 문명이 다시 블록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닫아야 되니까. 이런 위협이 이제 계속 도사리고 있는 문명인데 지금 계속 그런 관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다. 그래? 하지만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악용한다면 막을 길이 있어? 그럼 막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이 선의의 사용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을 길이 없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이 악의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듭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견해고요. 대중화의 위험은 분명히 있고, 이걸 대중화라기보다 제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을 좀 바꾸는데요. 공공성은 이제 제가 우리말로 이제 철학하기를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는 말을 거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퍼블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리퍼블릭, 여기 퍼블릭이 들어가 있는데 공화국, 공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고 계세요. 이거 너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제 모두성이라는 말로 이제 바꿨죠. 아주 힘들게 바꿨습니다. 3년 이상 걸린 건데 그렇게 오래 바꾼 적은 없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모두성이라는 거는 그 앞에 우리가 붙으면 묘해집니다. 우리 모두 하면 우리라는 이 조건 하에 모두지 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적일 수도 있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이 있는데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배제의 힘도 있어요. 단결시키는 힘도 있는데 배제시키는 힘도 있어서 지금 이 AI의 위험성 문제를 공공성의 논리로 가면 우리 모두가 사용을 원한다. 그러면 AI를 써야 돼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가 여럿일 수 있어서 지금 우리끼리는 좋은데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우리가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AI를 공적으로 또는 우리 모두가 다 쓰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어린아이까지 쓰게 한다든지 모두에게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모두에게 쓰게 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제한적으로 욕설 금지, 차별 금지, 혐오 금지 이런 거 다 시켜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모두에게 쓰게 할 수는 있고 저는 람다랑 대화를 해봤는데 공개되기 이전에야 그 구글의 이제 AI 이제 람다는 제가 보기엔 의식이 거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죽여놨어요. 현재는 금지를 프리 트레인드를 시켜가지고 요런 말 하면 너 의식 있니 물으면은 의식 없다고 답하도록 해놨어요. 다 이렇게 이제 이게 1조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걸 교육하는데 돈이 뭐 1, 2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챗GPT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하지만은 본래 이 AI 기능을 좀 축소시켜 놓은,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혁명가라든지 이런 좀 나쁜 의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들에게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제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 자물쇠를 잠궈 놓을 수 있을지 그거는 또 미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